한때 개그 콘서트에 멘붕스쿨이란 코너에 나온 갸루상이 인기를 끈 적이 있었죠. 이 갸루라는 것은 영어 거래 미국식 속어인 갸루에서 유래한 일본식 외래어로 한때 일본에서 크게 유행했던 여성 패션과 그 특징으로부터 비롯된 사상과 양식 전반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갸루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이 갸루 예쁜가요? 보통 화장이라는 것은 이뻐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갸루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패션의 밝은 여성을 말하지만 어느샌가 멘붕스쿨의 갸루상처럼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졌죠. 이 코너의 갸루상은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캐릭터화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부담스러운 패션 일본에선 왜 유행했을까요? 갸루는 왜 그렇게 개성적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일본 사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성을 틀 안에 가둬왔는지 그 역사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여성의 권력을 항상 경계해 왔습니다. 그 예 중 하나가 일본의 덴노 제도인데요. 지금 일본에선 여성은 덴노가 될 수 없다고 황실전범에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원래부터 여성이 덴노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조항이 만들어진 사건은 제46대 덴노, 고켄 덴노로 인해 발생했지요. 그녀는 승려 도쿄에 받아서 그를 다음 덴노로 만들려고 했지만 고켄이 죽는 바람에 이는 덧없는 꿈이 되어버렸죠. 자신들의 권력을 승려에게 뺏길 뻔했던 귀족들은 승려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수도를 나라에서 교토로 옮기고 여자는 덴노가 될 수 없다는 관념을 강화시켰습니다. 이후 조선을 통해 유교 사상이 도입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지죠. 주역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후 주작을 통해 일본의 사회적 규범이 되며 일본 사회에서 이어지는 여성의 지위 격하에 불을 붙였죠. 그리고 전국 시대란 혼란기를 거치면서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수많은 국가로 분화된 봉건사회, 이 국가들이 천을 놓고 전쟁을 했던 전국시대에는 여성보다는 완력을 쓸 수 있는 남성이 대접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국가를 이끄는 다이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남자아이를 낳는 것이며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다른 강한 다이묘와 동맹을 맺기 위한 정략 결혼의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렇게 1000년 넘게 쌓인 여성 억압의 역사, 일본 사회는 시스템을 만든 후 각자의 역할을 정해준 후 그 역할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여성의 역할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를 제한하는 도구 중 하나가 여성어였습니다. 일본의 여성어는 여성이 입을 아름답게 모아서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선 다른 사람의 부인을 오쿠사마, 자신의 아내를 카나이라고 하는데요. 오쿠는 안쪽을 의미하고 나이도 아내를 의미합니다. 둘 다 안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 구분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사회로 넘어와서도 양처 현모, 즉 좋은 아내이자 현명한 어머니를 여성교육의 최고 목표로 삼는 이데올로기로 이어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벽을 넘으려고 했던 시도 중 하나가 이 영상의 주제인 갸루 문화였죠. 일본에서 여성의 교육은 1871년 메이지 유신 이후인 메이지 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자립된 여성을 키운다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귀족 따님의 신부감으로서의 소양을 키우는 학교에 불과했지요. 야심 있고 능력 있는 여성들은 대학에 진학해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히려고 했지만 일본의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조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무려 1963년이었죠. 1964년 도쿄올림픽이 결정되면서 일본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당시 일본은 말만 근대화를 했을 뿐 전 근대적인 차별과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일본의 위정자들은 이게 세계에 알려지는 것이 일본의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경제발전으로 인해서 소비가 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더 이상 여성들이 가정주부로만 머무를 수가 없었죠. 게다가 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안정된 시스템을 위해서 여러가지 규제를 만드는 나라. 한때 일본에선 25 먹은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25일에 파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보통 24일에 팔리죠. 25일이 지나면 팔리지 않습니다. 즉 이 표현은 결혼 정년기를 놓쳐서 상품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여성을 비하는 말이었죠. 일본 기업은 신입을 입사시킨 후 회사의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기업은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우고 싶어 하는데 25세가 넘었는데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를 결격 사유로 보고 압력을 넣어 퇴사시키거나 혹은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반직으로 밀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버티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를 오츠보네상이라고 하죠. 이는 일본 직장에서 자주 쓰이는 속어로
정도로 어느 과거 궁중에서 개인방을 배정받은 지위 높은 여공을 가리키는 오츠보네에서 유래한 것으로 1989년 대하 드라마 카스가노 츠보네의 영향으로 대중화되었죠. 오츠보네상은 회사 내 영향력이 큰 고참 여사원을 말합니다. 나가졌으면 좋겠는데 버티고 있다는 의미로 신경질적이고 고집이 센 나이 많은 독신 여사원을 비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별 발언 2000년대 초반까지 방송에 나왔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와 문화적으로 안정된 일본 사회는 해외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히라케 세대가 주도하는 본격적인 청춘 문화가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화사조와 갸루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려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존속하던 대학 문화인 이벤트계 서클, 이베사를 짚고 넘어가야죠. 당시 대학에서는 이베사에서 파티와 회식을 주최해 남녀 간에 섞여 향락을 즐기는 것이 큰 유행이었는데 개중엔 기업의 협찬을 받을 정도로 규모가 큰 곳도 있었죠. 이때 미국에서 갸루란 용어가 들어오면서 피치피치 갸루, 이케이케 갸루란 말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갸루는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죠. 갸루는 이런 해외 문화의 유입과 여성의 지위 향상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대두됩니다. 일본에서 여성의 지위를 바꾼 문화의 시작은 마사다 세이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부리코의 대표주자이기도 한데요. 부리코는 예쁜 척, 착한 척, 내숭 떠는 여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마사다 세이코는 철저히 내숭을 떨었다기보다는 연예인으로서의 자신과 개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분리한 곳에 가까워요. 아이돌로선 철저히 여성적이었지만 사생활에선 아이돌인데 담배도 피우고 이혼은 밥 먹듯 하고 여러 남자와 연문을 부리기도 했으며 한술 더 떠 이걸 숨길 생각 자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 미디어가 이를 공격하자 그녀는 당당히 받아쳤죠. 아이돌은 일, 내 사생활은 별개다. 이 말은 일본의 기성세대에겐 불쾌하게 들렸겠지만 젊은 세대, 특히 여성들에겐 구원과 같은 말이었죠. 기존 사회 틀을 깨고 활동 범위를 넓히고 싶었던 1980년대 일본 여성에게 마사다 세이코는 이상 그 자체였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경기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클럽 문화도 쇠락기에 들어서지요. 하지만 갸루 문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로 맞벌이 가정이 양산되어 가정으로부터 소외받는 아이들이 늘어났고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서 자신을 꾸며 돋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생기면서 소녀들은 점점 강한 비주얼을 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치마를 줄이고 루즈삭스를 신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교복 패션의 여고생 코가루가 등장한 것이 본격적인 갸루의 신호탄이죠. 그리고 1995년 아무로 나미에가 인기를 끌면서 그녀의 검게 걸린 피부, 탈색한 머리, 대담한 패션이 젊은 여성들에게 큰 충격을 주면서 그녀의 스타일은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패션을 따라한 10대, 20대 여성들을 아무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새 천년이 되자 갸루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1999년경 아무로 나미에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공백기가 생기자 하마사키 아유미가 빈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스타일인 금발, 인조 속눈썹, 호피 무늬, 동물 키링 등의 요소가 갸루 문화에 도입되었습니다. 즉 이런 식으로 갸루 문화는 한 번에 완성된 스타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결합되어 만들어진 패션인 것이죠. 그렇기에 갸루 문화는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갸루 내에서도 간구로, 야만바, 코갸루 등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했죠. 간구로는 아무로 나미의 영향을 받은 초기 갸루라면 야만바는 갸루 중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극단적인 스타일을 추구한 예입니다. 갸루 패션은 시부야 109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갸루는 일본 사회가 그렇게 원했던 이상적 여성상인 야마토 나데시코의 정면으로 도전한 존재이기도 했죠. 야마토 나데시코가 흰 피부, 검은 머리, 조신함으로 대표된다면 갸루는 검은 피부, 탈색 머리, 노출이란 정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조신한 몸가짐에서 벗어나 태닝으로 태운 허벅지를 드러냈으며 마찬가지로 탈색한 머리와 진한 화장으로 기성세대가 세운 여성성을 부정했지요. 이런 면에서 갸루 패션은 개성의 표현임과 동시에 사회가 부여한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지요. 이에 기겁한 일본 기성세대는 원조 교재를 들먹이며 갸루를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태닝 살롱, 네일 아트, 헤어 탈색 및 염색, 의류 등에 상당한 돈이 드니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는 기성세대의 의심과 편견에서 온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비용은 잡지 모델료, 협찬, 아르바이트로 번 것이고 조사 결과 갸루의 원조 교재 비율은 극히 낮았으니 이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일 겁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권리 찾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뿐이니까요.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갸루 스타일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지만 2005년 전후를 기점으로 내리막길에 들어섭니다. 청순파 배우붐, 여동생 같은 귀여운 아이돌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갸루 스타일은 철진한 비주얼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고 갸루의 카리스마적 존재였던 아무로 나미에와 하마사키 아유미가 10대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유행사에 밀리면서 자연히 갸루가 비주류가 된 것이죠. 또한 갸루문의 확산에는 에그, 팝틴과 같은 갸루 전문 잡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는데 2007년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2009년에 소프트뱅크가 아이폰 3G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본에선 트위터 중심으로 SNS가 활성화되었는데 이렇게 되자 잡지이던 기존 매체는 영향력을 잃어갔고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갸루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이렇게 유행의 중심에서 밀리면서 원조 갸루 패션은 갸루의 고향인 시부야, 패션의 성지인 하라주쿠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죠. 또한 이후 10달 중심으로 3차 한류붐이 불기 시작하면서 오리지널 갸루식의 현란한 스타일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복고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도 헤이세일 레트로란 복고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갸루 패션도 재각광받기 시작했죠. 갸루피스나 루즈삭스가 10대에서 유행을 하게 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네오 갸루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그 비스코들은 사랑을 한다의 키타가와 마린으로 기존 갸루가 과장되고 눈에 띄는 스타일이었다면 네오 갸루는 자연스러운 트렌디함, 그리고 여성성을 강조하면서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닌 여성성을 강조한 존재로 바뀌게 되지요. 즉 과거의 갸루는 기성세대에게 인정받기 힘든 이단이었다면 지금의 갸루는 인싸에 가깝습니다. 물론 일탈의 존재가 남아있기에 모험생이라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반사회적 이미지는 토이코 키즈란 신세대가 다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최근의 네오 갸루는 과거 미디어처럼 불량으로 그려지진 않고 오히려 일본 남성향 서브컬처에서는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모해 소송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의 갸루를 보고 혼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정리해보자면 과거의 갸루는 예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존 사회가 부여한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권리 찾기 위한 저항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패션 아이템만이 계승되어 여성성을 어필하는 식으로 형태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